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점심시간 이후라 살짝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아 계셔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아쉬운 점은 제가 정말 저희 팀과 함께 사활을 걸고 세션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스카님께서 너무 재밌는 세션을 하셔서 지금 살짝 걱정이 됩니다. 우리 팀 준비됐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GPU 맛집 마이크로소프트 레시피 대공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한 AI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좋은 모델과 충분한 GPU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나도 GPU만 있으면 from scratch부터 좋은 모델 만들 수 있어. 이런 얘기들 저는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살아남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물론 좋은 재료가 훌륭한 요리의 밑바탕이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식당마다 자기만의 비법을 가지고 각기 다른 맛을 만들어내잖아요. AI 서비스도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한 자원을 얼마나 영리하게 활용하느냐, 즉 운영의 노하우가 사실은 성패를 가르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희 많은 고객들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어요. 특히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자원을 사용하는 LLM을 학습하고 추론하는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인퍼런싱 하는 부분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 자원을 사용하지만 그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해요.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병렬 처리를 통해서 스루풋을 이제 극대화하는 데 방향으로 자원을 활용하시고 거기에 최적화를 하셔야 된다면 인퍼런싱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토큰당 비용을 낮추고 그래서 이제 최적화하는 측면으로 자원 활용을 고민하셔야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구되어지는 상황도 많이 다르고요. 운영해야 하는 방식, 전략 이런 것도 많이 다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그간의 좌충우돌 히스토리를 설명해 주실 두 분의 고객사를 모실 거예요. 학습 측면에서는 모티프 성민님을 통해서 그리고 추론 측면에서는 스캐터랩 송아님을 통해서 각 사에서 어떻게 이 영역에서 AI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들어볼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 플랫폼이 어떤 기술적인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티프의 이성민 리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티프의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학회 같은 데에서만 발표해봤는데 이렇게 멋있는 데서 발표할 줄 모르고 좀 긴장이 되는데요. 한번 그래도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티프 테크놀로지스에 있고요. 저희 회사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최근에 그 국가대표 AI 사업에 선정이 된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선정되는 동안 선정될 수 있었던 그 개발기를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거를 에이저 위에서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저희가 같이 했는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말씀드렸듯이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LLM이랑 멀티모달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는 AI 모델을 만들고 있지만 AI 모델을 만들려면 결국 AI 칩부터 AI 에이전트 플랫폼까지 그 버티컬한 스택을 다 해야지만 가능을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AI 모델 엔지니어들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그 위에 이제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시스템을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인프라를 봐주시는 분들은 애저와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모티프 1이랑 모티프 2라는 LLM을 냈고 이거 테크니컬 리포트에서 좀 주목을 받기도 하였고요. 이제 그 중에 모티프 2 모델인 12.7B 리즈닝이
저희의 가장 최근의 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AII 스코어라는 LLM 모델의 성능 지표가 있는데 저희 모델이 이 모델 크기에 비해서 아주 좋은 성능을 내서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AI 선정이 되는 성과까지 얻게 됐고요. 이 12.7 만드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던 저희들의 선택이랑 애저 위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LLM 이제 방금 그 스코어님이 보여주신 에이전트 다 LLM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다 거의 트랜스포머 구조로 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뜯어보면은 아직도 많은 개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개선들을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알려진 모델들, 유명한 글로벌 모델들을 가져다가 데이터만 바꿔서 쓰는 방식으로는 저희가 최고의 모델을 만드는데 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모델들의 아키텍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찾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모델 아키텍처랑 트레이닝 메소드 좀 다르게 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놈 액티베이션 같은 거나 그룹드 디퍼런셜 어텐션, 그룹놈 같은 것들 요즘 모델들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저희가 썼고요. 그리고 묘원 옵티마이저, 이거는 저희가 도입할 즈음만 하더라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었던 거였는데 최근에 LLM 한정에서는 거의 이게 이제 아담을 이기고 다음 게 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묘원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그 디퍼런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어느 정도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 어텐션을 계산해서 그 어텐션에 기반한 이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하는 게 그 트랜스포머 안에 있는 구조이죠.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것도 이제 안에 수식이 있지만 그냥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지금 컨텍스트에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봐야겠다. 이 토큰을 중심으로 봐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학습 중에 이제 로터리 하이포시스라는 게 있어요. 로터리 티켓 하이포시스. 그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거를 잘 찾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냥 여러 시도를 해보면서 이게 중요하게 저게 중요하게 하다가 얻어 걸리면은 그거를 사용하는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모델 파라미터 크기가 크면은 좋은 모델이 나오고, 그런데 그 학습을 다 하고 나서는 그 양자월하고 디스틸레이션 하고 파라미터 튜닝 그런 게 통하는 게 사실 그 학습 때에는 그런 긁는 동안 필요했던 파라미터들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제 줄여도 되는 거거든요. 아직 가설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텐션을 보면은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어텐션이 나오지 않아요. 어텐션 맵을 보면 쓸데없는 어텐션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모델이 여러 가능성을 찾아보다가 남은 흔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추론을 하다 보면 모델 성능에 안 좋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디퍼런셜 트랜스포머라는 게 이거는 좀 명시적으로 노이즈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노이즈를 좀 줄여보자는 식으로 나온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패스포트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더 같은 자주 나오는 그 관사 같은 게 방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 어텐션을 시그널을 실제 측정한 어텐션이랑 노이즈를 측정한 어텐션을 따로 둬서 그 어텐션 맵을 빼는 식으로 적용을 한 게 디퍼런셜 트랜스포머고요. 저희가 이걸 좀 더 개선을 해봤습니다. 그룹드 디퍼런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시그널이랑 노이즈가 비슷한 수준의 계산량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시그널을 예측하는 건 좀 더 어렵고 노이즈가 되는 말을 예측하는 건 좀 더 쉽다는 게 약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좀 차이를 다르게 주는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좀 개선을 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사용했던 다른 아키텍처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런 아키텍처들을 찾고 실험하고 그리고 또 찾고 실험하고 반복을 하고 마지막에 또 돌려보고 할 때는 애저에서 많이 했는데요. 이제 LLM 학습을 하는 동안 어떤 클라우드를 선택을 해서 고른데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이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코스트 에피시언시가 있어야 되고, 많은 경우 인프라를 저희가 네오클라우드를 포함해서 애저랑 네오클라우드를 포함해서 여러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이제 비슷한 코드 그대로 또 다른 클라우드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디버그, 근데 저희는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핑퐁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럼 힘들기 때문에 디버그 벨로시티도 중요하고, 성능 최적화도 사실 하드웨어 스펙 엔비디아에서 발표하고 이러는 거 잘 안 나와요. 그냥 쓰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안정성 이런 거 다 됐는데 하루에 2번씩 학습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래서 안정성도 중요한데, 사실은 애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좋은 인프라는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스무스하게 다 지나갔으니까. 사실 네오클라우드, 제가 업체 이름들을 말하진 않겠지만 거기는 오히려 할 말이 많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네, 여기는 아주 부드럽게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처음 세팅 시간 할 때도 처음 세팅을 하면은 뭐 드라이버 설치부터 해서 드라이버 버전도 안 맞아 있고 뭐 인피니밴드 설정도 안 맞아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세팅도 거의 몇 주 걸리는, 안 좋게는 몇 주 걸렸던 세팅도 뭐 하루면 거의 됐던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피니밴드 모델 학습하는데 제일 성능에 중요한 두 축이 학습 시간이랑 그 컴퓨팅, 실제로 그 GPU에서 돌아가는 그 컴퓨팅 시간이랑 통신 시간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GPU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통신 시간을 간과하는데, 사실은 학습을 하면서 중간에 그레디언트 왔다 갔다 하고 웨이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계속 통신 시간이 빠르지 않으면은 학습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빠르게. 근데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이제 스펙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지금 인피니밴드 스펙이 400 GPS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튜닝을 하지 않으면은 이 속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바로 쉽게 세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휴먼 파트예요. 그 인프라에서 휴먼 파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클라우드 회사들은 이게 왜 저희 문제인지를 약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그리고 저희의 문제인 걸 증명을 해달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밀착해서 바로 온보딩 해주시고 뭐 화상회의 해서 항상 빠르게 이슈를 누구 이슈인지 가리지 않고 풀어주려고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을 이제 여기가 아닌데, 네, 같은 내용인데요. 결국 여기 앞에 있는 AI 인프라스트럭처 온 애저 깃허브 레포지터리가 있는데, 여기에 헬름 차트랑 뭐 토포 파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쉽게 테스트해보고 설정해보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코드로 돼 있어서 그 코드 고쳐서 다 해볼 수 있고, NCCL 테스트도 직접 토포 파일 사용해서 돌리면은 바로 어떤 지금 속도로 나오고 있는지, 잘 하드웨어 스펙에 가깝게 나오고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뭐 인프라스트럭처 하드웨어 구조가 어떤지를 막 문의해서 볼 필요도 없고, NCCL 테스트 결과가 잘 나오는지 직접 뭐 테스트 코드를 짤 필요도 없이 여기서 미리 제공해 주신 거를 사용하면은 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요 위에서 패러럴 뮤온이라는 것도 개발을 했어요. 그 뮤온 알고리즘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아담을
대체할지도 모른다라는 주목을 받고 있는 알고리즘이고, 저희가 지금 옵티마이즈 알고리즘이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알고리즘인데, 이제 당연히 아담에 비해서는 좀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구현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속도가 최적화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통신 속도 병목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걸 애저 위에서 실험하고 반복적으로 실험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그거의 병렬화 버전을 만들었고요. 이 병렬화 버전 알고리즘은 저희가 오픈 소스로 지금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허깅페이스의 커널스라는 그 커널 관련 코드를 공유하는 그 레포지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포지토리에서 가져오시면은 다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래서 앞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그냥 LLM 뼈대를 가져와서 학습을 시키는 팀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 뼈대부터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그리고 개선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성능 개선을 찾아가려고 하는 팀이고요. 그 과정을 하려면 저희가 마음이 많이 급해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애저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들을 하면서 저희가 받은 것들을 또 나누기 위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방금 보여드린 패러럴 뮤언이나 뭐 폴리놈 같은 커널들, 그리고 모델 코드나 이제 모델 학습된 웨이트까지 오픈소스로 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손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희 여정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네, 지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인퍼런스가 더 복잡한 그 워크로드가 많은데, 인퍼런스 할 때 인퍼런스 쪽에서 성환님이 또 말씀을 이어서 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떨리네요. 그래서 좀 긴장도 낮출 겸, 혹시 이 자리에서 LLM을 현재 서비스에 이용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LLM으로 서비스를 하시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러한 분들에게 그렇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LLM 인퍼런스를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왔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스캐터랩의 머신러닝 엔지니어 김성환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챗GPT와 같은 제너레이티브 AI 시장이 이제 열리기도 전부터 저희는 AI 챗봇 이루다를 서비스해 왔습니다. 저희는 AI 챗봇 이루다를 서비스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AI와 더 재미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AI에 더 몰입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깊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고민 끝에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줄 수 있는 제타라는 서비스를 새로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 제타라는 서비스는 유저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유저가 스토리를 이끄는 이제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하는 인터랙티브 컨텐츠입니다. 저희의 유저들은 하루에 2시간 25분을 사용할 정도로 이제 압도적인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뭐 틱톡이나 유튜브와 같은 이제 그런 소셜 엔터테인먼트의 수치를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가 가능했던 것은 저희의 독보적인 몰입감을 제공하는 자체 모델인 스펀라이트를 이제 직접 개발하면서 이 몰입감을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등 글로벌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일본에서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일본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장은 저희의 지표로도 잘 드러났는데요. 저희는 2024년 4월에 제타 출시 이래로 출시 2년 만에
MAU 18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발표 주제가 150만 유저에 사용하는 서비스 개발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발표 자료를 고민할 당시에는 뭐 12월 수치를 참고를 했는데 벌써 2월 수치만에 180만까지 성장할 정도로 현재 저희의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유저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저희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유저들이 어떻게 하면 몰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몰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 역시 이제 회사로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퍼런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그 고민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개에 앞서서 저희의 인프라스트럭처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는 이제 100% 클라우드 환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자체 LLM을 서빙을 하다 보니까 각 GPU에 최적화된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VLLM, SGLang 혹은 뭐 TensorRT LLM과 같은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LLM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다 보니까 밤낮의 트래픽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 트래픽 격차를 견디기 위해서는 저희는 유저의 수요를 기반으로 GPU로 오토스케일링 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 위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저희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애저를 활용하기 전에는요. 저희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위해서 뭐 국내의 뭐 클라우드사나 아니면 해외의 네오클라우드 뭐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클라우드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해외 네오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인퍼런스에 활용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GPU 캐퍼시티의 확보였습니다. 최근 AI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나오면서 하이엔드 GPU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였는데요. 지금 뭐 A100이나 뭐 H100이나 뭐 B200과 같은 그런 GPU 리소스를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구하기에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이는 저희가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의 인프라가 어떻게 확장을 할 수 있을지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이 예측 불가능성은 단순히 인프라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데도 굉장히 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인프라 안정성입니다. 아무래도 네오클라우드다 보니까 되게 저희가 다양한 상황들을 겪었는데요. 뭐 어느 상황에서는 갑자기 특정 리전의 데이터 센터가 다운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GPU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에서 갑자기 특정 팟들의 뭐 GPU 온도가 크게 급상승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커스텀 헬스 체크를 구현하거나 하는 등 저희의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투입하였습니다. 결국에 서비스 운영에 이렇게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투입한다는 거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부하가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고 결국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복구까지 걸리는 시간인 MTTR 역시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생한 문제점은 스토리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LLM의 체크포인트들은 굉장히 큽니다. 뭐 작게는 수십부터 크게는 뭐 수백 기가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 웨이트를 인퍼런스를 할 때 서버를 띄울 때 바로바로 다운로드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병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하나의 네오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최대한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네오클라우드를 함께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특정 모델이 나왔을 때 아니면 저희가 모델을 싱크를 해줄 때 각각의 클라우드에 싱크해 주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는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하면서 드는 복잡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백 개의 모델이 각각의 클라우드에 파편화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각각의 클라우드에 저희가 배포하고 싶은 워크로드를 수동으로 계속 싱크를 해줘야 되고 결국에 특정 클라우드에서 장애가 발생한다면 그 통합된 단일 컨트롤 플레인이 없기 때문에 장애를 복구까지 하는데 굉장히 큰 많은 리소스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네오클라우드를 인퍼런스에 활용을 하면서 LLM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고 저희는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안정적으로 GPU를 확보할 수 있고 그 GPU가 장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멀티 리전에서도 체크포인트를 빠르게 로드할 수 있도록 고속 대용량 스토리지를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컨트롤 플레인으로 저희가 배포하고 싶은 워크로드를 스케줄링하고 스케일링 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을 이제 엔지니어링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는 애저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애저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안정적인 LLM 서빙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였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저를 서빙 인프라스트럭처로 사용을 하면서 가장 큰 이점은 역시 메이저 클라우드라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애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NC 시리즈 인스턴스인데요. 방금 종전에 발표에서 모티프에서 성림님이 활용하신 GPU와 같이 보통 이런 학습 워크로드에서는 ND 시리즈 인스턴스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습에는 서빙과 달리 GPU끼리 인터커넥션이 굉장히 빨라야 하고 아니면은 GPU 간의 노드의 그 네트워크가 빨라야 이제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추가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에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NC 시리즈 인스턴스는 이제 보통 서빙을 하는 경우에는 작은 모델을 서빙하는 경우에 여러 개의 GPU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의 GPU만 필요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밤낮의 트래픽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비용 효율성이 가장 큰 아젠다이기 때문에 한 대 한 대를 적절한 수요에 맞춰서 스케일링하는 것은 저희의 비용에 큰 임팩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NC 시리즈 인스턴스를 도입함으로써 저희의 서빙 인프라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메이저 클라우드를 활용하면서 온 이점은 애저 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밤중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애저에 티켓을 올리면 빠르게 이제 서포트 엔지니어 분이 10분 안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에러가 발생한 즉시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인프라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도 결국에 전담 엔지니어 팀이 붙어가지고 정말 빠르게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에는 은총알은 없습니다. 저희도 애저를 활용하면서 결국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결국에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GPU 캐파시티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저라 하더라도 단일 리전으로 다량의 GPU 캐파시티를 확보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멀티 리전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게는 8개 이상, 지금은 9개, 10개가 되어 가고 있지만 10개 이상의 리전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이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반복적인 인프라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클러스터 하나를 셋업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클러스터 하나를 셋업하기 위해서 애저 콘솔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소스 그룹도 만들어야 되고 컨테이너를 띄우기 위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도 띄워야 되고 많게는 AKS도 띄워야죠. 근데 이러한 모든 작업들을 N개의 리전에 대해서 각각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N개의 리전에 대해서 각각 콘솔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리소스 낭비입니다. 둘째로 저희는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로드 밸런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클러스터에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를 배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어떤 클러스터에 있고 그럼 어떤 클러스터에 얼마나 떠 있어가지고 얼마나 부하를 줘야 하고 이제 이러한 정보를 아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워크로드 배치입니다. 저희가 한두 개의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10몇 개의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 클러스터가 장애가 났을 때는 그 클러스터의 워크로드를 어떻게 빼주지?
아니면은 각 클러스터에 할당된 쿼타가 있는데 그 쿼타에 맞게 우리는 워크로드를 어떻게 분배를 해주지? 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반복적인 인프라 구성, 그리고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로드 밸런싱, 그리고 복잡한 워크로드의 배치,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복적인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희는 테라폼과 같은 IAC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애저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애저 테라폼 프로바이더와 같은 이제 성숙한 프로바이더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숙한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가 사용하는 리소스를 전부 코드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코드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리전이 생겼을 때도 저희는 테라폼 어플라이 한 번으로 이제 새로운 리전으로 AKS 클러스터를 확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로드 밸런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방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가 어떤 클러스터에 있고 그리고 이걸 암과 동시에 어떤 클러스터에 얼마나 띄워 있는지 이걸 알아야지 각각의 클러스터에 적당한 트래픽을 흘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직접 구현하게 되면은 관리도 이제 복잡할 뿐더러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이제 굉장히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스티오 멀티 클러스터를 이용을 한다면 클러스터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셋업이 되어 있던 간에 아니면 뭐 저희가 그 레플리카를 어떤 클러스터에 배포를 했던 간에 이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하나의 서비스 메쉬로 묶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추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스티오를 활용을 해가지고 멀티 클러스터의 네트워크를 굉장히 단순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로는 복잡한 워크로드 관리였습니다. 저희는 워크로드 관리는 카르마다라는 오픈소스를 도입을 하였는데요. 이 카르마다가 뭐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러한 상황 하나를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클러스터 10개가 있고요. 그 10개의 클러스터에 저희는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 하나를 배포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각각의 클러스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쿠버네티스에 어플라이 디플로이먼트 야물을 해가지고 저희의 워크로드를 배포를 하겠죠. 물론 뭐 한 번 배포하고 끝인 그런 워크로드들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는 워크로드 저희의 서비스는 꾸준히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러한 버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각각의 클러스터에 들어가 가지고 어플라이 이렇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이제 번거로울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A 클러스터에는 3대를 배포하고 B 클러스터에는 5대를 배포하고 이러한 폴리시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없다면 이제 사람의 실수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르마다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카르마다가 하나의 컨트롤 플레인이 뜨게 되는데 그 컨트롤 플레인에 저희가 원하는 워크로드를 배포를 하게 되면은 카르마다 컨트롤러가 각각의 클러스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각각의 클러스터에 저희가 배포한 워크로드를 자동으로 배포해주게 됩니다. 이제 자동으로 배포를 해주는 것을 넘어서 특정 클러스터가 장애가 났을 때는 다른 클러스터로 페일오버를 해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클러스터에는 3대를 배포하고 C 클러스터에는 2대를 배포하고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도 저희는 카르마다 클러스터에 폴리시 하나를 배포를 해주기만 하면은 카르마다 컨트롤러가 알아서 그 모든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멀티 클러스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도움이 됐던 애저의 서비스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먼저 블럽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애저에서 제공하는 에이지카피라는 툴을 이용을 하면은 리전에서 가장 가까운 블럽 스토리지로부터 별도의 캐싱 없이도 즉시 스케일아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모델 체크포인트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는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는 지오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관리를 하더라도 이제 여러 리전에 하나의 레지스트리를 관리를 하더라도 여러 리전에 이제 모든 리전에서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빠르게 이미지를 풀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이러한 엔지니어링 방법론들을 통해서 애저와 함께 저희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체 LLM 인프라 비용은 20% 이상 감소를 할 수 있었고 장애 배영에 필요한 리소스 역시 절반 이상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애저가 저희의 메인 LLM 서빙 인프라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더 넘어서 이제 애저를 활용해서 저희의 인프런스 인프라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애저 플립 매니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애저 플립 매니저가 뭐냐면 일단 설명으로는 AKS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형 다중 클러스터 플랫폼. 다시 말해서 방금 설명드린 카르마다를 애저에서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근데 정확히 그 카르마다의 매니지드 서비스는 아니지만 비슷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저 플립 매니저를 활용을 한다면 여러 개의 AKS 클러스터에 대해서 워크로드를 전파한다든지 로드 밸런싱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애저 위에서 손쉽게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저 매니지드 러스터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LLM 인퍼런스 기술 중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KV 캐시 오프로딩과 KV 캐시 쉐어링입니다. GPU의 HBM 메모리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LLM 하나의 GPU 머신이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요청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KV 캐시라는 것이 있고 이제 이 GPU 메모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KV 캐시를 GPU HBM 메모리 바깥으로 오프로딩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 메모리에 오프로딩 하기도 하고 디스크에 오프로딩 하기도 하고 아니면 쉐어드 스토리지에 오프로딩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오프로딩을 할 때 읽고 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애저에서는 애저 매니지드 러스터를 활용한다면 이렇게 빠르게 읽고 쓸 수 있는 스토리지를 원클릭으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애저에서 제공하는 애저 ML이나 카이토를 활용을 한다면 저희는 머신러닝 LLM 모델의 학습과 서빙을 모두 하는 조직인 만큼 학습으로부터 서빙까지 가는 이 오버헤드들을 줄일 수 있다면 저희 조직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요. 저희는 애저 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저희의 모든 그 오버헤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NC 시리즈 인스턴스를 통해서 비용 효율적인 GPU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GPU 캐퍼시티의 확보를 위해서 8개 이상의 AKS 클러스터를 배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리전의 AKS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3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IAC를 통해서 저희는 원클릭으로 클러스터 리전을 확장할 수 있었고 이스티오를 통해서 크로스 리전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로드 밸런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카르마다를 활용을 해가지고 단일 컨트롤 플레인으로 멀티 클러스터의 워크로드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고요. 오늘 되게 내용들을 많이 약간 맛만 본 느낌인데 저희 회사 테크 블로그에도 동일 내용으로 블로그가 올라가 있으니까 저희 스캐터랩 테크 블로그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윤경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GPU 맛집의 레시피가 맞나요? 네, 우리가 레시피를 보면은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를 찾아내는 데까지 두 고객사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당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앉아서 들으면서 이제 가장 뿌듯했던 부분은 찰칵찰칵 캡처해가는 소리, 네, 그게 좋았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식재료가 좋은 음식을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는 동의 좀 하시죠? 네. 그 학습 영역에 있어서는 대규모 컴퓨팅과 자원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이제 화력을 좀 높여주는 활용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론 영역에서는 들어오는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비용을 최적화하는 이런 어떤 섬세한 불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여정에서 무엇을 했느냐? 모티프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 인피니밴드랑 네트워크, 스토리지, 컴퓨팅의 최적화를 통해서 그 트레이닝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 결과물, 아웃풋을 내는 데까지의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했고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애저 오픈 AI를 호스팅하는 빅 AI GPU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워크로드를 다시금 최적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세계 큰 워크로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추론 스캐터랩의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컴퓨팅의 인피니밴드 뭐 이런 셔플링이 아니라 단일 GPU 단위 확장을 멀티 리전을 통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비용 최적화, 스케일 아웃 인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최적화뿐만 아니라 정말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 점이 저희가 그 여정을 함께 했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글로벌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을 제공하는 건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이 인프라 걱정하지 않고 실제 서비스랑 비즈니스 혁신을 하는 데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영역을 엔드투엔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 사람, 뭐 팀워크,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AI 플랫폼으로서 선택받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무대에 올라오지 않은 다른 고객사분들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고 여러분의 AI 트랜스포메이션 전의를 저희가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끝나고 설문하실 때도 많은 얘기 들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찾아보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GPU 맛집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